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공식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기관이 직접 발표한 자료입니다. 영어권 사람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려면 다른 쉬운 언어보다 몇 배의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어수는 영어와 정반대, 존댓말 체계는 외국인을 무릎 꿇리기로 악명 높고 조사 하나만 바뀌어도 문장의 의미가 미묘하게 어긋나는 까다로운 언어. 상식적으로는 사람들이 피해야 정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달리는 기현상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숫자와 사실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한꺼풀씩 벗겨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현상이 단순한 K-팝 팬덤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짐작도 못했던 거대한 변화의 신호라는 사실이 분명해질 겁니다. 먼저 가장 객관적인 숫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어 능력을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국가시험이 있죠. 흔히 토픽이라고 부르는 한국어 능력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지원자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따라가 보세요. 2021년 약 33만 명, 2022년 36만 명, 2023년 42만 명, 그리고 2024년 49만 명. 여기까지만 봐도 가파른 상승 곡선이 보이실 텐데 진짜 충격적인 건 2025년입니다. 한 해가 다 가지도 않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집계만으로 이미 5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단 4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죠. 이 숫자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잠깐만 짚고 갈게요. 토픽은 응시료를 따로 내고 정해진 시험장에 직접 나가야 하고 떨어지면 일정 기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봐야 하는 공식 국가 자격 시험입니다.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좀 궁금하다고 한가하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이 숫자가 폭증한다는 건 한국어를 진짜 진지한 목적, 그러니까 유학이든 취업이든 비자든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배우는 사람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대목은 뒤에서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응시생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외국어 공부에 가장 많이 쓰는 어학학습 앱 중 하나가 듀오링고죠. 매년 연말이 되면 이 회사가 그해 가장 많이 학습된 언어 순위를 발표하는데 2025년 보고서에서 한국어가 무려 전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1위 영어, 2위 스페인어, 3위 프랑스어, 4위 일본어, 5위 독일어, 그리고 그 다음이 한국어였죠. 작년에는 7위였는데 이탈리아어를 한 단계 밀어내고 올해 더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스페인어는 중남미 거의 모든 나라가 사용하는 언어이고 프랑스어는 아프리카만 수십 개국이 공용어로 쓰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반도 안에서만 통용되는 한국어가 그런 거대 언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 매년 더 위로 올라가는 분명한 추세라는 게 더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진짜 거대한 지각 변동은 화려한 콘서트장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잘 들여다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표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와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 초중고등학교 중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한 학교 수는 2015년 약 1200여 개교에서 2024년 약 2500개교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10년 만에 정확히 2배가 된 셈이죠. 2024년 기준 약 46개국 22만 명에 가까운 외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동아리도 아니고 방과 후 활동도 아닙니다. 시간표에 정식으로 박혀있는 정규 수업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시간을 듣듯 그 나라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한국어 교실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정규 과목 채택이 왜 중요할까요? 한 나라의 교육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 언어는 우리 학생들이 시간을 들여 배울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2외국어로 채택되면 그 나라 학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 즉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어 점수가 외국 청소년의 대학 입학 성적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이야기죠. 이 흐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2020년 인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도 정부가 새 국가 교육 정책을 발표하면서 제2외국어 권장 목록을 정비했는데 이때 새로 추가된 언어 중 하나가 한국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목록에서 빠진 언어가 있었죠. 다름 아닌 중국어였습니다. 인구 14억의 거대한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의 언어를 빼고 그 자리에 한국어를 끼워 넣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인기 투표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외교 분위기와 경제 협력 방향, 그리고 청년들의 진로 선호도가 한꺼번에 반영된 매우 상징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인도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은 이미 2011년에 한국어를 고등학교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고, 프랑스는 2017년부터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바칼로레아의 정식 과목으로 한국어를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은 한참 앞선 1997년에 SAT 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했고요. 호주,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아프리카의 케냐와 카메룬에 이르기까지 대륙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국어가 세계 곳곳의 교실로 스며들고 있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거죠. 대학으로 무대를 옮기면 그림은 훨씬 더 거대해집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집계에 따르면 1990년 전 세계에서 한국학 강좌를 운영하던 대학은 32개국 약 150여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는 약 107개국, 1,400여 개 대학으로 늘어났습니다. 30여 년 만에 거의 9배 가까이 커진 거예요. 그것도 이름 없는 학교들이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대는 동아시아 언어 및 문명학과 안에 한국어와 한국문학, 한국사 과정을 두고 있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호주 시드니대,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 같은 세계 최정상 대학들이 모두 한국학 과정을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때 동양학의 한 귀퉁이에서 일본학과 중국학에 가려져 있던 한국학이 이제는 어엿한 독립학문 분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도대체 왜일까요? 왜 사람들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한국어에 빠져드는 걸까요? 첫 번째 답은 누구나 짐작하실 그 두 글자, 한류입니다. 그리고 이건 짐작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외교부가 함께 펴낸 지구촌 한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약 900만 명 수준이던 전 세계 한류 동호회 회원 수가 2023년 12월 기준 약 2억 2,50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11년 만에 25배 가까이 폭증한 거죠. 전 세계 인구를 80억으로 잡으면 대략 35명 중 1명이 한류 팬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거대한 팬덤이 지금 한국어 학습 열풍의 가장 든든한 토대입니다. 이 안에서 K-팝의 영향력은 정말 압도적이에요. 좋아하는 아이돌이 라이브 방송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자막 없이 알아듣고 싶어서, 콘서트장에서 다 함께 한국어로 떼창을 하고 싶어서, 멤버가 직접 송을씨로 쓴 편지의 글씨를 자기 눈으로 해독하고 싶어서 한국어 책을 펴는 팬들. 처음에는 가사 한 줄 알아듣겠다고 시작했다가 어느새 진지하게 문법책을 펼치게 되는 그 과정. 좋아하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학습 동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드라마와 영화의 힘도 무시할 수 없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긴 문장을 어설픈 발음으로 따라했고, 깐부라는 단어의 정확한 뉘앙스를 알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어를 깊이 파고들수록 외국인들은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한국 특유의 정서와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거든요. 깐부, 정, 한 같은 단어는 다른 언어로 정확하게 옮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해외 번역가들도 한국어 대사 안에는 한국인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뉘앙스가 너무 많아 번역이 가장 어려웠다고 토로한 바 있죠.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번역되지 않는 매력이 사람들을 한국어 자체로 더 깊이 끌어당기는 묘한 인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이 한류 하나뿐이었다면 이 열풍은 그저 한때의 유행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무서운 대목은 따로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점점 더 차갑고 현실적인 목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미가 아니라 생계와 성공의 도구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는 한국 기업이 수천 곳이나 진출해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수많은 중소기업까지 더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하죠. 이런 환경에서 한국어를 한다는 건 곧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높은 연봉으로 직결됩니다. 베트남 대졸 신입의 평균 월급이 약 800만 동,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4만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한국어가 능통한 인재의 기대 급여는 그 2배에서 3배 수준까지 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같은 학력, 같은 경력이라도 한국어 한 가지가 더해지는 순간 연봉의 자릿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한국어가 영어와 거의 동급의 위상을 갖고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인재는 그야말로 모셔가는 존재가 됩니다. 베트남의 29가의 대학에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어 있고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만 1만 명을 훌쩍 넘어선다는 통계가 이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베트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같은 나라의 청년들에게 한국어는 인생의 항로를 바꿀 사다리로 여겨집니다. 한국에 일하러 가기 위해서도 자기 나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도 한국어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니까요.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에 매년 수만 명이 매달리는 이유, 토픽 응시자가 폭증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서 한국에서 일할 자격을 얻은 일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말하더군요. 한국어는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취미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두 얼굴이 지금 한국어 열풍에 진짜 무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유학과 한국 취업이라는 길이 또 하나의 강력한 동기로 작용합니다. 한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토픽 일정 등급 이상이 필수이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일자리를 얻으려 해도 한국어 능력은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죠. 앞에서 본 토픽 응시자 폭증이 우연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를 단순히 K-팝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배우는 단계는 지났다. 학문과 비즈니스, 진로 설계를 위해 배우는 외국인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다. 그런데 이쯤에서 도입부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어가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그런 평가를 받느냐는 질문이요. 미국 국무부 산하 외교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외교관이 각 외국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언어를 여러 카테고리로 분류해 놓은 곳이죠. 여기서 한국어는 가장 어려운 최상위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와 같은 그룹이에요. 영어권 학습자가 한국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사하려면 다른 쉬운 언어보다 몇 배의 시간을 더 쏟아 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순부터 영어와 정반대, 외국인을 가장 좌절시키는 존댓말 체계, 그리고 은과는, 이와 가의 미묘한 차이가 의미를 뒤집어 놓는 조사 체계까지 어려운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한국어가 어렵다고 할 때 그 어려움은 주로 문법과 발음, 존대법에 있는 거지 정작 글자인 한글 자체는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만 이해하면 단 몇 시간 만에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설계된 매우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글자는 하루 만에 다 익혔는데 말은 몇 년이 걸린다는 농담이 흔하게 오가죠. 세계 여러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에 찬사를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글자가 학습의 첫 단추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일단 발을 들이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묘한 흡인력이 한글에는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 하나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전 세계 사람들이 한 자리를 두고 수천 명씩 경쟁하면서 굳이 배우겠다고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려운 일을 본능적으로 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앞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기꺼이 도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어를 배워서 얻는 가치가
그 어려움을 충분히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크다고 사람들이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고 그 언어가 가져다 줄 기회가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죠. 이 흐름을 우리 정부와 관련 기관들도 멍하니 보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어 보급의 대표 기관인 세종학당의 성장세가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세종학당재단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학당의 연간 수강생은 약 23만 9천 명에 이릅니다. 전년 대비 2만 8천 명이 더 늘었고 6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3배가 늘어난 수치죠. 더 의미 있는 건 학습자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종합 만족도가 93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어요. 즉, 수강생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수업의 질에 대한 평가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세종학당을 새로 열고 싶다고 신청하는 기관들의 경쟁률입니다. 2025년 신규 세종학당 공모에는 무려 43개국 94개 기관이 신청해 역대 최고인 약 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이 되겠다고 각국 대학과 문화원이 줄을 서는 진풍경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열기에 발맞춰 세종학당을 더 늘리고 전 세계 수강생 규모를 50만 명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교육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 온라인 화상 강의, 인공지능 기반 발음 교정, 모바일 앱 학습 같은 디지털 도구가 한국어 교육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이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어 열풍이 더 빠르게 확산된 숨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주변에 학원이나 선생님이 없으면 포기해야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지구 어디서든 한국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듀오링고를 비롯한 어학 앱에서 한국어가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로 꼽히는 배경에도 이런 디지털 접근성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균형 잡힌 시각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수치가 곧 한국어가 영어나 중국어처럼 세계의 공용어가 됐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사용 인구와 영향력 측면에서는 영어, 중국어, 힌디어, 스페인어 같은 거대 언어들이 압도적이에요. 한국어 학습 열기가 한류의 인기와 같이 오르내릴 수 있다는 신중한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식는다면 한국어 학습 수요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열기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면 콘텐츠뿐 아니라 탄탄한 교육 인프라와 한국 경제의 꾸준한 성장, 그리고 매력적인 일자리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좋아서 시작한 사람들이 한국어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이 흐름이 진짜로 단단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한 세대 전과 비교했을 때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이에요. 변방의 작은 언어, 한반도 안에서만 통하던 말, 그렇게 여겨지던 한국어가 이제는 세계의 청년들이 새벽잠을 줄이고 자기 진로를 걸고 때로는 가족의 미래까지 걸고 기꺼이 배우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캘리포니아 학교의 풍경, 선생님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그 풍경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건 단순히 한 학교의 행정실수가 아니라 한국어를 향한 전 세계의 갈증이 공급을 한참 앞질러버린 거대한 변화의 한 단면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 열풍은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K-팝과 드라마가 마음에 불을 붙이고 한국의 경제력과 일자리가 그 불을 현실에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두 개의 바람이 동시에 불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라고요. 좋아서 시작했다가 어느새 인생의 진로로 삼게 되는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언어를 기꺼이 끌어안는 사람들, 두 손에 노트를 들고 제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외치는 사람들. 그 풍경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이 이만큼 잘 들어맞는 장면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한때는 외국에 나가 우리말을 쓰는 일조차 어딘지 주눅 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의 젊은이들이 새벽잠을 줄이고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어가면서 우리말을 익히려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평생 의식조차 하지 않는 이 말과 글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꿈이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기회라는 사실. 이 한 가지를 새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진 것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품었던 마음은 백성 누구나 자기 뜻을 쉽게 펼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이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 한글이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이제는 한국인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꿈과 기회를 펼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지금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세계 곳곳에서 또박또박 한글을 따라 쓰는 외국 학생들의 모습 앞에서 분명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매일 쓰는 이 말과 글이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게는 밤잠을 줄여가며 외우는 간절한 꿈이라는 사실. 생각할수록 마음 한편이 묵직해지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말과 글을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당당히 자랑스러워해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어 열풍의 실체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깊이 들여다봤습니다.